안녕하세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김준형 솔루션즈 아키텍트입니다. 메타버스를 지탱하는 힘, 데이터, 그리고 클라우드라는 제목으로 메타버스에서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AWS 클라우드에서의 다양한 메타버스 데이터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메타버스의 정의와 특징, 그리고 데이터와 메타버스 시장의 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 뒤 데이터를 활용하여 메타버스 서비스를 하고 있는 여러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는 지난해 이후로 굉장히 큰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가 이 메타버스를 언급한 이후로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 자체는 30년 전에 미국의 소설가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등장했던 개념이죠. 주인공이 아바타를 통해서 가상 3D 공간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입니다. 메타버스의 메타는 초월한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세계라는 뜻의 유니버스에서 따온 것의 합성어로서 현실을 초월한 세계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메타버스라는 용어로 대중적으로 접하기도 전에 이미 메타버스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의 예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즉 SNS를 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만 해도 거의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적어도 하나 이상의 SNS 서비스들을 즐기고 있습니다. 매일 카카오톡으로 친구들과 혹은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나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다른 사람의 정보도 얻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약 13억이 넘는 인구가 페이스북을, 5억 이상의 인구가 트위터로 그들의 일상과 생각을 공유하고 있죠. 지구 반대편에 떨어진 사람과도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온라인 카페, 모임, 커뮤니티 서비스도 메타버스를 할 수 있는데요. 대부분 익명으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SNS보다 더 활발하고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게임도 대표적인 메타버스 영역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게임 자체가 이미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공간에서 플레이되고 있고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이 현실에도 가상 3D 캐릭터나 사물을 투영하는 증강현실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게임 중에서 에픽 게임즈의 포트나이트는 전 세계 3억 5천만 명 이상의 유저가 온라인 공간에서 전투도 하고 유명 아티스트들의 콘서트를 관람도 하고 교류하고 있습니다. 포트나이트 게임에서 글로벌 유명 가수의 가상 캐릭터 콘서트를 열어서 수천만 명이 이를 관람하였고요. 우리나라의 가수 BTS는 새로운 뮤직비디오 공개를 하면서 팬들이 자신의 게임 캐릭터들이 BTS의 춤을 따라추게 하는 등 재미나고 뛰어난 그래픽 효과를 바탕으로 유저들을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스닥 상장에 성공한 로블록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는 메타버스의 대표 주자로 여겨지고 있죠. 로블록스는 유튜브보다 MZ세대의 하루 이용 시간이 약 3배 정도 긴 150여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글 맵을 이용하면 실제로 가보지 않아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거리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팬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들의 공연을 온라인으로 볼 뿐만 아니라 아티스트와도 소통할 수 있죠. 그리고 가상 세계와 연동이 되는 각종 가상 화폐들도 출연하였고요. 이를 통해서 물리적 개념을 초월한 가상의 공간과 컨텐츠에도 그 가치가 부여되고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가상의 캐릭터가 소위 말하는 불쾌한 골짜기를 넘어서서 실제 사람과 외견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글로벌로 가상 인간들이 실제 사람처럼 광고 모델을 하고 진짜 사람 연예인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게재하는 등 가상 세계의 컨텐츠는 우리 곁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타버스의 주요 소비자층은 MZ세대인데요. 이들은 80년대 중반에서 2010년 사이에 태어난 세대들인데요. 특히 이 중 Z세대들의 메타버스 이용은 놀랍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쓸 수 있는 환경에서 자라서 조사마다 조금씩 오차는 있지만 대체로 글로벌의 약 30억 명, 전 세계 인구의 35%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들의 소비력은 현재는 158조로 평가되지만 2025년에는 300조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요. 특히 이제
Z세대들이 막 경제 활동을 시작한 때임을 감안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세대이다 보니까 처음으로 가진 휴대전화가 스마트폰인 것이죠. 그들은 이미 메타버스에 몸을 푹 담그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메타버스를 더욱 성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 요소들이 있습니다. 현재 메타버스 서비스가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용자가 필요하고 가상세계이기 때문에 더욱 현실적이고 미려한 그래픽은 필수 불가결이죠. 또한 빠른 응답 속도로 현실 세계의 감각에 더욱 가까워져야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연결되지만 나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되는 개인화 서비스도 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상세계를 즐기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디바이스가 필요하고 이에 대응해서 지속적으로 빠른 개발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잘 적용되어서 메타버스 서비스가 성공적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맞습니다. 메타버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이 만들어내는 데이터는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메타버스와 데이터에 대해서 말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둘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스태티스타에서 전망하는 2025년까지의 전 세계에서 생성, 복제, 소비되는 데이터의 크기인데요. 데이터 크기 단위가 바이트,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제타바이트로 단위마다 약 1100씩 증가합니다. 2021년 현재는 79제타바이트의 데이터가 생산, 복제, 소비되고 있지만 4년 후에는 이것이 2배 이상으로 커진 약 181제타바이트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2020년에 데이터 증가폭이 좀 큰데요.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일하고 배우고 엔터테인먼트를 소비하였기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전환을 급격하게 겪게 되면서 더욱더 많은 데이터가 소비되고 생산되기 시작했고 이 기세를 바탕으로 앞으로 전 세계의 데이터가 크게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급격하게 커진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빅데이터 기술이 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태티스타의 빅데이터 시장 전망을 보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관련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빅데이터 시장이 1,890억 달러, 한화 약 200조 원이었던 것이 2022년에는 50% 증가한 2,743억 달러, 한화 약 3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넓은 의미의 메타버스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을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메타버스 하면 떠오르는 기술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증강현실 AR과 가상현실 VR인데요. 이 두 기술의 시장 전망을 보면 아직 2021년 기준으로 300억 달러, 한화 약 30조 정도이지만 2024년에는 급격히 증가해서 무려 33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기술에는 가볍고 쓰기 편한 인터페이스의 기기가 나오기까지 약 3년 뒤인데요. 이 뒤에는 본격적인 대중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환경과 여건이 메타버스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와 플랫폼이 출현할 것을 예상하게 해주는데요. 이에 따라서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발생될 것입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련 기술들과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데이터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자율주행 차량, IoT 기기, AR, VR,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웨어러블 기기, 이와 같이 다양한 데이터를 만들어내는 소스들이 앞으로 훨씬 더 증가하겠죠. 그리고 데이터의 종류도 매우 다양해질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소비하는 것도 사람뿐만 아니라 어플리케이션들도 다양하게 추가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빅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는 크게 다음과 같은 단계로 다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다양한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모으는 수집 단계, 수집된 방대한 데이터를 저장하는 저장 단계, 그리고 저장한 데이터를 필요에 맞게 가공 처리하는 처리 단계, 처리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학습을 하고 인사이트를 얻는 소비 단계가 있습니다. AWS 클라우드 컴퓨팅에서는 이 모든 단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빅데이터를 쉽게 다룰 수 있겠죠. 여기서 잠깐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해서 다들 아시겠지만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란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온디맨드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는 서비스인데요.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의 IT 장비나 소프트웨어를 필요할 때만 쓰기 때문에 비즈니스의 민첩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즉, 클라우드를 쓰면 빠르게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고 런칭한 다음 신속하게 다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만큼만 IT 리소스를 쓰기 때문에 미리 많은 양의 컴퓨팅이나 스토리지 등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어서 뛰어난 탄력성을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비용이 절감되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에 이러한 IT 리소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들이 있기 때문에 글로벌에 메타버스 서비스를 배포하는 것도 쉽고 빠르죠. 한국에서 런치한 서비스가 유럽이나 미국에도 확대를 해야 될 때 기존에는 데이터 센터를 빌리거나 인력을 파견했어야 하는데요. 이럴 필요 없이 한국의 앉은 자리에서 클릭 몇 번만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전 세계에 동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는 기존의 하드웨어를 가상으로 빌려주는 IaaS와 개발, 운영 환경을 자동화한 파스, 그리고 아예 소프트웨어 기능을 서비스로 제공하는 SaaS의 형태로 제공됩니다. 특히 AWS의 글로벌 인프라는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 세계 24곳의 리전을 가지고 있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각 리전은 전용 글로벌 네트워크로 연결되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 국가와 지역에 빠르게 메타버스 서비스를 배포하고 운영할 수 있죠. 오른쪽에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한국인데요. 서울에 AWS의 리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데이터 센터를 미리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메타버스 서비스를 글로벌 스케일로 개발, 배포, 운영을 매우 손쉽고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5G 네트워크 인프라가 널리 보급되고 있는데요. AWS도 이 5G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각 주요국의 통신사와 협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의 데이터 파이프라인 중 수집 단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양한 IoT 기기, AR, VR 기기, 게임, 미디어, 그리고 자율주행 차량에서 나오는 방대한 데이터를 5G 기술로 초고속, 저지연으로 클라우드로 업로드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데이터를 수집하면 저장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데이터 센터에서는 업무별, 부서별, 지역별로 데이터가 고립되어 존재하는 데이터 사일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데이터를 통합한 다음 빅데이터 활용이 쉽진 않았습니다. 여러 강줄기와 신의 줄기에서 물이 모여서 호수가 만들어진 것처럼 흩어져 있는 데이터 소스들의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모으게 되면은 데이터 레이크를 만들 수 있습니다. AWS에서는 어떤 종류의 파일이든지 저장할 수 있는 아마존 S3라는 저장소를 제공하고 있고요. 여기에 데이터 레이크를 쉽게 구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레이크에 모인 데이터들은 필요에 따라서 주기적 혹은 실시간으로 처리가 되어서 원하는 데이터로 바뀌게 되고요. 이렇게 정제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 관계형 DB, 노스QL, 하드 클러스터를 이용한 처리, 머신러닝을 통한 학습 등 다양한 서비스들과 연계가 됩니다. 많은 메타버스 관련 기업들이 AWS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유수의 게임 회사들의 90% 이상이 AWS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SNS,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들도 AWS를 적극적으로 쓰고 있죠. 잘 아시는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인 넷플릭스는 100% AWS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스냅챗, 페이스북, 하이퍼 커넥터와 같은 SNS 업체들도 AWS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적인 현상인 K-팝의 인기 덕분에 BTS의 소속사인 하이브, SM 엔터테인먼트 등의 엔터테인먼트사들도 AWS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메타버스를 지탱하고 발전시키고 나간 사례로 대표적인 것으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를 들 수 있는데요.
게이머들은 처음에 게임의 재미를 느끼다가도 어느 순간 루즈해지기 마련이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게이머들의 만족도를 파악해서 게이머들이 계속해서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2018년에 AWS의 데이터 레이크를 구축하고 게이머들의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당시 1억 5천만이었던 유저 수가 3년이 지난 지금은 3억 5천만 명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굉장한 효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의 머신러닝 적용 사례로 우리나라 유니콘 스타트업인 하이퍼커넥트를 들 수 있는데요. 머신러닝의 모델의 최적 성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해야 됩니다. 기존의 온프레미스에서 이미지를 분류하고 음성을 변환하는 등의 모델을 훈련하는 데만 약 4주의 시간이 걸렸는데 AWS 클라우드를 이용하니까 이를 몇 시간 만에 동일한 작업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프로젝트도 더 빠르게 시작할 수 있었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링컨의 사진에 내 사진을 넣으면 이 둘을 합성해주는 결과가 나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결과물이 아무래도 좀 어색한데요. 하지만 하이퍼커넥트가 AWS에서 마리오네트라는 알고리즘을 개발했고 결과물은 기존의 이론보다 훨씬 더 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개발하기 위해서 대량의 이미지를 활용해서 모델 훈련을 반복해야 했었는데 하이퍼커넥트는 AWS의 강력한 컴퓨팅과 리소스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죠. 요즘 미디어 산업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코로나로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영화나 드라마에 대한 소비가 크게 증가한 탓인데요. 그 중에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넷플릭스는 모든 인프라를 AWS 운영하고 있는 이른바 AWS 올인 기업입니다. 구독자 수만 전 세계 3억 명에 육박하고요. 매년 AWS에 수천억 원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우리에게 유명해진 것은 사실 이런 숫자보다는요. 사용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천 시스템의 효과였습니다. 내가 본 몇 편의 영화로 취향을 파악하고 다음에 볼만한 영화들을 추천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마케팅 비용을 연간 10억 달러 이상 줄이면서 이용자를 더 유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이용자의 디바이스 위치, 시청시간, 빈도, 요일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소셜 데이터, 영화의 흥행 정보, 리뷰 등 다양한 외부 데이터를 활용한 결과 이용자의 구독 취소율도 낮아지고 시청 시간은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넷플릭스는 스트리밍 게임 업체에 진출하겠다고 했는데요. 미디어에서 게임까지 점점 더 넷플릭스가 만드는 메타버스에 많은 사용자들이 시간을 쓰게 되지 않을까요? 메타버스 중에서 증강현실을 기기가 없이도 즐길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스포츠입니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선수들의 경기를 AI와 머신러닝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으로 더욱 재미있게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분데스리가는 전 세계 5억 명의 팬들에게 AWS의 인공지능, 기계학습, 컴퓨팅,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해서 실시간 통계를 제공합니다. 이로써 향후 경기와 게임 결과를 예측하고요. 모바일, 온라인, 스트리밍, TV 방송 전 범위에 걸쳐서 팬들을 위한 맞춤형 경기 영상을 추천하고 있죠. 그리고 방송 품질도 AI가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AWS의 서버리스 서비스들을 적용해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운영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분데스리가의 경기 장면인데요. 각 선수들의 포지션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고 공격할 순간에 수비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나 가까이에 있는지 그리고 진행 방향은 어디인지 시각적으로 보여주기도 해서 해설자와 시청자가 좀 더 분석적으로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F1 레이싱도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를 내고요. 2초 안에 피트인을 해야 되고 드라이버는 중력의 5배에 달하는 힘을 견뎌내면서 코너를 돌아야 되는 극한의 스포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혹한 스포츠를 더욱 빠르고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여러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1 머신 내에 300개의 센서를 배치해서 초당 110만 개의 데이터를 발생시키고 이를 분석하여서 머신의 발전과 드라이버의 기량 향상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내년 시즌에는 기존보다 70% 빠른 차세대 머신을 개발하여서 투입할 예정이고요. 주행 시에 다운포스의 손실도 크게 낮출 수 있었습니다. 드라이버의 기량 향상을 위해서 머신러닝을 통한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으로 최적의 코스를 찾아내고 타이어 교체를 위한 피트인 타이밍을 예측해서 실시간으로 경기 화면에 보여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F1이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한 머신러닝을 조금 살펴보면은 왼쪽부터 보시면 차량에서 수집된 데이터, 타이어 컴파운드, 차량의 위치, 날씨 등의 외부 데이터를 조합해서 AWS의 머신러닝 플랫폼인 아마존 세이지 메이커에서 피처 엔지니어링, 하이퍼 파라미터 옵티마이제이션, 그리고 모델 학습을 거쳐서 나온 최적의 예측 모델로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고 피트인 전략을 추천하게 됩니다. F1은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래픽으로 입혀서 보여주는 서비스인 F1 인사이트라는 서비스를 올해 2021년 시즌부터 선보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주행 정보 데이터를 시각화해서 사용자의 이해를 도와서 더 재미있는 경기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스포츠인 미식축구도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빅데이터 처리와 머신러닝을 통해서 선수들의 정확성, 속도를 분석하고 그에 기반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분데스리가나 F1과 마찬가지로 BI 도구로 팬, 방송사, 해설위원에게 생생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수 개인 동작을 분석하고 기량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머신러닝 기술로 선수 능력을 계산하는데요. 이 계산에 기존에 12시간이 걸리던 작업을 AWS 클라우드에서는 30분으로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NFL은 Next Gen Stat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경기장 곳곳에 센서를 배치하고요. 이 센서들이 선수들이 입은 보호구에 부착된 RFID 태그를 추적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의 움직임을 1인치 단위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스포츠 경기들도 다양한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과 머신러닝으로 현실에 가치 있는 정보를 더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지원하면서 가상 오피스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스페이셜이라고 하는 미국의 스타트업은 VR을 통한 가상 협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제페토, 직방 등은 3D로 이루어진 가상 오피스에서 업무를 보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상 오피스와 협업 도구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소통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클라우드상에서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글로벌 스케일로 주고받고 활용할 수 있죠. 물론 빅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을 통한 여러 가지 생산성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코로나가 빨리 끝나고 사무실로 복귀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후에도 이러한 가상 오피스, 협업에 필요한 데이터의 활용은 계속해서 증가하겠죠. 네, 지금까지 메타버스를 지탱하는 힘인 데이터와 클라우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마존닷컴의 CEO인 앤디 제시의 말씀을 빌어서 끝마치고자 합니다. 경험을 압축할 수 있는 알고리즘은 없습니다. 즉, 지금 바로 시작하고 많은 실험과 경험을 하게 된다면 향후 경쟁자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그 경쟁력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감사드리겠고요. 들어온 질문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이 메타버스 세상이 구현된다면 그 현재 클라우드 내 혹은 이 파스나 사스 시스템에서 주고받는 데이터보다 트랜잭션이 상당할 것 같은데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잘 들리시죠? 네. 네. 질문은 이제 클라우드 혹은 파스 사스에서 데이터의 트랜잭션 양이 엄청나게 늘어날 건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것들이 메타버스라고 주장할 수 있고 혹은 메타버스로 분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형태의
서비스들이 있잖아요. 웹게임, AR, VR, 그리고 뭐 XR 같은. 근데 이렇게 많은 서비스들이 결국은 이제 목표로 하는 거는 더 많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이제 자기의 서비스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거에 뭐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서비스가 성장하게 되고 이제 혼자만의 서비스로는 좀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 간의 연계를 더욱 이제 활발하게 해야 되는데 이 복잡도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뿐만 아니라 트랜잭션 자체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트랜잭션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서비스를 열어서 API를 개방을 통해서 이제 다른 서비스가 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이제 이런 이제 인터랙션들을 열어줘야 되고 이게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트랜잭션이 대규모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은 그것을 처리하고 받쳐주기 위한 대규모 이제 인프라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클라우드가 쓰일 수 있죠. 클라우드가 쓰일 수 있다기보다는 클라우드가 필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는 사실 규모의 경제죠. 그래서 많은 사용자들이 클라우드를 쓰면 쓸수록 그 클라우드 사업자가 이제 저렴한 비용으로 더 고성능의 하드웨어, 인프라를 구축해가지고 이런 트랜잭션들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클라우드가 아닌 기존의 데이터 센터 혹은 이제 작은 클라우드를 쓰게 된다면은 이런 데이터 혹은 트랜잭션의 폭증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규모로 이제 선제적 투자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은 좀 더 아키텍처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는 이제 클라우드가 미리 대규모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트랜잭션을 받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스나 사스도 사실은 대부분 클라우드에서 구축되고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스, 사스를 쓴다 하더라도 결국은 데이터의 흐름이나 트랜잭션의 방향은 클라우드 내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메타버스 서비스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이 클라우드는 사실 여러 개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가 있는데 같은 클라우드 내에서는 이제 내부 네트워크로 굉장히 빠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도 빠르게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런 컴퓨팅도 쉽게 활용할 수 있는데 사실 타 클라우드 서비스와 연결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은 이제 어떤 전략적 협의가 없이는 그런 이제 프라이빗 망이 없기 때문에 좀 인터넷을 타고 건너가서 약간의 그 레이턴시가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겠는데요. 향후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더 이제 큰 클라우드를 기본으로 삼는 게 저는 좀 이런 거를 미티게이션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걱정들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이 메타버스에서 데이터 연계 또는 활용 방법이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질문이 조금 짧아서 제가 이제 유추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메타버스의 데이터 연계라고 말씀하신 걸 저는 메타버스 서비스끼리의 데이터 연계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첫째는 메타버스 서비스 간의 데이터를 API를 활용해서 제공하는 거예요. 요거는 각 메타버스 서비스들이 보유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가치 있는 데이터를 다른 메타버스 서비스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데이터란 걸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뭐 세션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데이터를 모아서 이거를 분석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만들고 혹은 AI, ML 같은 걸로 데이터 추론을 해가지고 들어온 데이터에 대해서 어떠한 가치를 부여해서 주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메타버스 서비스들끼리의 API를 통한 데이터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가치 있는 데이터보다는 메타버스 서비스 간의 데이터 그 자체를 통합하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각자가 보유한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가져가서 쓰거나 참조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데이터에 대한 접근을 좀 더 많이 허용해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요거는 다른 사업자의 메타버스 서비스보다는 자사의 메타버스 서비스 간의 데이터 통합 이런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자사의 여러 메타버스 서비스를 뭐 작은 거든 큰 거든 서브든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을 때 나온 데이터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데이터 레이크를 만드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한국의 제페토와 미국의 그 로블록스 등 이런 이중 국가 간
메타버스 플랫폼 간 전략적으로 제휴하는 방식으로 메타버스 산업이 발전한 것 같은지 아니면 글로벌 패자가 나타나서 독점할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하다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이거는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이제 틀렸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메타버스라는 걸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은 이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뭐 기존의 웹 서비스, 게임, 이제 3D 웹, AR, VR, 뭐 XR, SNS 이런 게 다 포함되는 이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런 메타버스를 우리가 3D 아바타를 활용한 가상 공간에서의 활동을 하는 서비스라고 좀 한정을 지으면은 요거는 이제 지금의 SNS 업체하고 똑같이 SNS 시장과 비슷하게 한 두세 개 업체가 독과점을 이룰 확률이 좀 크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일수록 다른 사람들도 끌어들이게 되고 그렇게 이제 중력이 작용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한정되어 있는 시간이잖아요. 나라는 사람은 하나인데 활동을 해야 되는 메타버스 세계가 두세 개가 있으면은 굉장히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느 한쪽에 혹은 두세 개 정도의 큰 업체가 재편될 걸로 보이고요. 근데 이제 글로벌 업체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애플은 아직 아니지만은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 이런 큰 업체들의 재편도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제 한국이나 아시아 특히 이제 영어 문화권이 아닌 곳에서는 이제 로컬 시장의 특수성, 뭐 문화도 다르죠. 서양이랑 그런 걸 고려하면은 각 문화랑 이제 문화하고 언어에 맞는 서비스가 또 글로벌로가 또 따로 생겨나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AR, VR 같은 이제 장비는 사실은 현재는 고가이고 이거를 이제 개발해서 이제 푸시하는, 밀어주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한정돼 있어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앞으로는 이런 디바이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회사가 좀 AR, VR 쪽에서는 많은 부분을 가져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이런 소수의 기업들의 이러한 데이터들이 집중되면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문제들이 생길 것 같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더군다나 XR은 더욱 민감한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건 문제가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주셨네요. 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가장 중요한 게 보안이잖아요. 그리고 보안 중에서도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데이터에 대한 보안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인터넷 소스 한정으로 우리가 뭐 SNS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를 통한 이제 활동들의 이제 데이터에 개인 정보가 들어간 걸 좀 생각해 볼 수 있지만은 XR로 가게 되면은 뭐 나의 이동 정보 그리고 나의 생체 정보, 나의 활동에 대한 더욱 다양한 이제 개인 정보들이 들어갈 건데 그런 데이터를 클라우드 상에 보관을 하거나 혹은 이제 클라우드 상에 전송을 할 때 미리 이런 것들은 제거를 한 상태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즘 들어서는 이제 AI 쪽 굉장히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디바이스 단에서 아예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비디오를 클라우드 쪽에 보낼 때 사람 얼굴은 다 마스킹 해가지고 블러 처리해가지고 보내버린다든지 혹은 받는 쪽에서 이런 처리를 실시간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이미 들어간 데이터에 대해서도 AI가 데이터를 저장하기 전에 그런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간 것들은 마스킹 처리 혹은 변환해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안 장비나 이제 보안 솔루션들도 사실 클라우드에서 돌아간 것들이 굉장히 인공지능을 활용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보안은 이런 이제 인공지능 기반 보안 솔루션 혹은 이제 모델에 대해서 모델들이 자동으로 수행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보죠. 네, 알겠습니다. 이런 어떤 기술이나 서비스의 발전과 함께 항상 보안 기술도 뒷받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5G 기술뿐만 아니라 고대역 폭으로 가면서 생기는 문제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주파수가 커지면서 통신 기지국이 많아야 되고 또 기상 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마지막 질문 주셨습니다. 네, 뭐 저는 전자공학을 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G 기술이 이제 대역폭이 높아지면서 당연히 이제 투과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데이터 전송에 대한
이슈가 커지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5G가 이제 막 이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고, 아직 전 세계적으로 보급이 되기까지는 꽤나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지금 추세를 보면은 5G 이런 기지국을 건설하는 것도 맞지만은, 아예 위성을 전 세계의 상공에 띄워가지고, 5G, 뭐 글로벌로 5G 같은 이제 인터넷이 잘 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노출될 수 있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여러 회사들이 꾸미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스페이스 X가 한 4만 개의 민간 위성을, 조그만 통칭 위성을 쏴가지고 초고속 인터넷을 전 세계에 공급하겠다. 그렇기도 하고, 아마존도 똑같은 프로젝트로 이제 카이퍼 프로젝트라는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수천 개의 인공위성으로 이제 5G 넘어선 이제 6G 이런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5G 기지국 같은 걸 지상에 세우기 되게 촘촘하게 세우기 어려우니까 이제 아예 상공에서 장애물 없이 직접 인터넷 서비스를 하겠다는 게 이제 이런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이제 뭐랄까요, 전략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민간에서, 통신사가 아닌 민간 이제 IT 사업자들이 통신 기술을 더 제공함으로써 이런 XR이나 VR, 뭐 AR 이런 것들을 더 원활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영 아키텍트님 오늘 발표와 질의응답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